스위스 유학 전문기업 EF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실시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영어 능력 순위를 매기는데요. 몇 해 전 발표에 따르면 111개국 210만 명의 영어 능력을 측정한 결과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를 제외한 세계 111개국 가운데 한국은 36위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80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과거에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사실상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반면 일본의 경우 세계 평균 점수보다 낮은 80위를 기록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영어 구사 능력이 더 떨어졌다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캐서린 양도 한국인의 영어 솜씨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브룸에 살고 있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과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시차도 크지만 계절이 너무 달라 아직까지도 적응 중이랍니다. 호주는 한국과 정반대의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호주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얼마 전 한국 여행할 때 손을 호호 불며 히터 앞을 지켰는데 지금 이곳은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브롬에서 유학 생활을 1년 했던 한국인 친구 신혜도 12월에 캠핑 장비를 챙겨 로드트립을 떠나는 게 익숙해지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며 웃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사는 브룸은 호주 서쪽 킴벌리 지역 해변 휴양지예요. 여기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외진 곳이니 관광지로 아직 주목받진 못했지만 호주 특유의 허무한 황야 느낌이 많이 나서 가장 호주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요. 제가 자라며 닌 학교는 공식적인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입학을 허락하고 있어 동양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초등생 정도 되는 일본, 중국 아이들이 대거 입학했어요. 호주의 한 가정당 8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를 봐주는 홈스테이가 사업으로 성행할 정도였답니다. 저는 동양인, 특히 일본인의 조기 유학을 보면서 일본이 부자여서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나라에는 영어 열풍이 불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필리핀까지 영어 유학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일본의 조기 유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란 것은 단 몇 개월간으로 인해 습득되는 것이 절대 아닌데다 부모가 떠민 연수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학창시절만 봐도 어학 연수를 하러 온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호주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학원 다니고 거기다 같은 일본인 학생들끼리 몰려다닙니다. 그러니 호주인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영어를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 어려웠고 그마저도 교육과정이 끝나서 일본으로 다시 가버리니 동창이라고 말할 친구도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야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꽤 많았거든요. 특히 저의 단짝이 된 신혜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수 장학생이었고 전액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호주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릴 적 유학하던 일본 친구들과 신혜는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신혜에게 한국에 궁금한 점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요. 특히 어렸을 때 경험했던 조기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일본에 비해 한국은 조기 유학을 덜 오길래 한국은 어릴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신혜는 경제적 이유는 절대 아니라고 단칼에 잘라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잠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었지만 이내 부작용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 유학을 하고 왔는데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았고 더 문제는 한국에서의 학습 결손이 심각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교육과정이 가장 깊은 수준까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과 커리큘럼은 세계 독보적인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학업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학업의 수준에 적응을 못하는 문제, 그리고 한번 쳐지면 따라잡기 힘든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한국 내에서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어린 나이에 외국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신혜를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신혜의 해석과 판단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혜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 한 공부만으로도 외국어 실력이 정말 유창했고 그룹별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도 그녀는 전혀 불편함 없이 수업을 했거든요. 심지어 신혜가 공부한 1년 동안 신혜는 전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싹쓸이했습니다. 신혜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고효율성과 높은 집중도를 보았고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국은 공부에서뿐만 아니고 행정력에서도 진짜 탁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시내와 제가 친구 에이미 집에 스쿠터를 타고 놀러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놀다가 흥이 났던 우리 둘은 안전하게 타야 할 스쿠터를 약간 위험하게 장난을 치며 운전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름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도로에도 우리 둘밖에 없어서 도로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며 놀다가 그만 실수로 저와 시내는 갓길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저는 갓길 옆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빨리 멈췄지만 시내는 한참을 굴러갔어요. 마침 운 좋게 지나가던 트럭이 우리의 사고를 목격했고 구조대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부름의 작은 병원에서는 뇌를 다친 큰 사고라 큰 병원으로 후송해야 된다고 하여 서호주 주도인 퍼스의 로얄 퍼스 병원에 헬기로 후송하여 중환자실에서 뇌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긴급 수술을 하였답니다. 수술 사흘 후 병원으로부터 시내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틀 뒤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내가 큰일 나기라도 하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내를 위해 저는 매일 시내를 간병하러 갔습니다. 제 몸도 말이 아니었지만 그런 걸 따질 여건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시내의 회복 속도는 빨라서 곧 언어 기능과 기억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놀란 건 이 과정에서 시내의 부모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 대사관에서 모든 처리를 다 해주었습니다. 시내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혼자 힘으로 공부를 이어왔는데요. 사고가 났지만 부모님이 호주로 오실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부름의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한국의 가족들에게 시내의 소식을 알릴 수 있었어요. 전화 통보를 받고는 낙담하여 실신하다시피 한 시내의 엄마가 기운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밤잠을 설치며 며칠 고민하고 기도만 하셨대요.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유는 문득 병원 치료비가 걱정이 돼요. 한국 대사관에 최대한 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 전화를 하셨답니다. 병원의 이송 수술의 책임, 재활치료까지 부모님이 해주어야 할 일을 한국 대사관 측에서 진행을 해주었는데다 시내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을 들은 대사관은 각종 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나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극빈층인 환자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호주 의료기관에 통보를 받고 시내의 부모님께 무상치료에 대해 바로 알려왔답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무상치료가 결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호주에서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다는 건 난생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호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호주 국민을 위한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국공립병원에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는 상당수 필수 질병에 대한 의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병원 절차, 의사 방문 및 일부 약품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설병원에서의 치료, 구급차 서비스 그리고 안경, 치과 치료 같은 추가 서비스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많은 호주 국민들도 사설 개인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시내와 같은 해외 유학생은 유학생 전용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호주 국민들이 메디케어를 통해 받는 것만큼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내가 받았던 구급차 서비스라던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호주 국민들이 메디케어를 통해 제공받는 것과 별도의 재활치료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이 이를 처리했으니 부당한 방법으로 병원비를 감면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자국 국민에게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일사천리로 찾아내는 행정력에 감탄하고 만 겁니다. 시내를 통해서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한국인들은 다른 동양인들과는 분명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은 금세 1년이 지나갔고 시내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시내의 초대로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한국인에 대한 뛰어난 능력에 대해 놀라본 적이 있는데다 첫 해외여행이라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호주는 12월부터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을 열흘 이상 쓰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 한국으로 가기 전 일본을 3일 정도 여행한 후 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살짝 조심스럽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양인들의 문화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비행기의 스튜어디스의 공항에 입국 심사관들까지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 공항의 엘리트라는 직원분이 파스포토라고 말해서 대체 뭔 소린가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여권이라는 뜻의 패스포트를 파스포토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못 알아들어서 하마터면 보안 검색 때도 통과를 못할 뻔했지 뭐예요. 물론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저도 호주 출신이라 영어 발음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업인 스튜어디스나 입국 심사관들은 영어를 익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름 엘리트 직종인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다니.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았던 조기 유학의 결실은 어디로 간 건지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전까지 저 혼자 먼저 서울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시내가 추천해준 광장시장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전통시장인데다 시장에는 만두, 떡볶이, 어묵, 족발, 빈대떡, 순대 심지어 회도 팔고 있다면서 볼 것이 많을 거라 했죠. 사람도 많고 북적이는 곳이라 한국의 냄새가 많이 나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식혜라고 처음 들어보는 한국의 음료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을 너무 재밌게 둘러보다 보니 제가 오후 5시 기차를 타러 서울역까지 가야 하는데 그만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아무리 시장 밖을 나가보려고 해도 돌다 오면 제자리였어요. 이러다 기차를 놓치는 건 아닐까 싶어 먹자골목의 상인에게 길을 물어볼까 하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엘리트 직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어가 어려운데 한국도 비슷할지도 모른다고요. 아님 어쩜 한국인은 일본인처럼 조기 유학도 안 해봤으니 실제로 더 영어를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거기다 뭐 호주 출신인 제 발음도 평범한 미국식 발음은 아니니 시장 상인들이 영어를 안다고 치더라도 과연 제 발음을 다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괜히 물어봤다가 언어가 안 통하면 서로 머쓱하고 뻘쭘해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기차 시간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간단한 한국말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아주머니한테 서투른 한국어로 서울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역시나 저의 한국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알아들으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써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글쎄 옆에 계신 상인 아주머니가 먼저 와 프라블럼 하고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서울 스테이션 하고 소리치며 손목시계를 들이밀며 숫자 5에 갖다 댔죠.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시고 고 스트레이트 앤 턴 라이트 하고 알려주셨어요. 옆에 계셨던 아주머니는 트레인 넘버1이라며 1호선을 타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 있죠? 슬로우 고고하시면서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마운 두 분 덕분에 다행히 서울역에서 기차를 늦지 않게 탈 수 있어서요. 그땐 경황이 없었는데 감사의 마음으로 김밥이라도 2줄 포장해 오는 건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저는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서울역 내부는 사람으로 가득 붐볐는데 오고 가는 사이에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역 안에서의 안내판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역을 빙 둘러싼 음식 매장에서도 모든 메뉴는 영어로 같이 표기되어 있고 매장의 점원들은 외국인들의 주문에 능수능란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시내 빼고 다 영어를 못한다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워주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어가 자유로웠을 정도니까요.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한국어랑 영어 2개 국어를 하는 게 모두 기본인 것 같았죠. 어딜 가도 언어가 안 통해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영어를 진짜 잘합니다. 기차를 타고 예약한 좌석으로 갔는데 웬 어린아이가 제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이에게 excuse me 하고 영어로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는 영어로 뭘 도와줄까요? 헐로 How may I help you? 하며 대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이 궁금했던 저는 내가 예약한 자리인데 비켜주겠니라고 말했고 아이는 다 알아들었는지 슈얼하며 열차 맨 끝에 있는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나 귀엽고 맹랑한지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종 필리핀처럼 영어를 아예 모국어로 쓰는 동남아 국가도 발음이 이질적이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데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은 정말 유창했습니다. 저녁쯤 시내가 사는 대전에 도착했고 거의 1년 만에 시내를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광장시장 기차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본에 있었던 일과 비교하며 알려주었는데요. 시내는 웃으면서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아시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했어요. 싱가포르나 필리핀, 홍콩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사용했다는 나라를 제외한다면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사실상 아시아 최고 수준일 거라고 했어요. 시내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는 과학대학이 있는데 그곳은 외국인 유학생이 정말 많아서 기차 안에서는 항상 외국인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한국의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더니 정말 그게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줄 때는 항상 한국이 1순위예요. 말도 잘 통하고 사람들도 친절한 데다 먹거리도 맛있어서 여행자든 유학생이든 지내기 너무 좋은 곳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 진짜 대단하네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영어에 진심인 우리나라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